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마 듣기에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제 안의 지옥이 영원히 저를 잠식할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3년 전 늦여름의 습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날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의 모든 빛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여전히 저를 소녀처럼 사랑해주던 남편 지혁씨, 신도시의 깔끔한 아파트, 주말 아침이면 커피 향으로 시작되던 우리의 소소하지만 완벽했던 일상. 저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바위처럼 단단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제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그가 속삭였죠. 아, 우리 서은이한테서 나는 냄새 너무 좋다. 이대로 하루 종일 있고 싶네. 저는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 그의 목에서 느껴지는 단단함, 귓가에 스치는 그의 숨결. 제 세상의 모든 감각은 그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해. 현관문이 닫히기 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제 하루를 지탱하는 주문과도 같았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텍스트들이 파도처럼 울렁였고 쇠막 같은 비릿함이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명백한 이상 신호였죠. 옆자리 동료의 걱정 어린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을 나설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혁씨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아파. 어떡해. 당장 달려가고 싶네. 병원부터 들러. 응.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 전화가 지옥의 입구에서 울리는 마지막 경종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삐빅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서늘한 집안 공기와 함께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제 코를 스쳤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달고 진하고 어딘가 저렴한 느낌의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현관 바닥, 제 남편의 익숙한 구두 옆에 처음 보는 새빨간 스틸레토 1한 켤레, 뱀가죽처럼 번들거리는 공격적인 디자인의 구두였습니다. 제가 평소 신는 단정한 로퍼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물건이었죠. 그 구두는 마치 점령군처럼 제 공간의 심장부로 들어서는 입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누구지? 손님인가? 왜 연락도 없이? 하지만 그 모든 이성적인 질문들을 집어삼킨 것은 안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 하지만 그냥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끈적하고 교태가 뚝뚝 묻어나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나른하게 화답하는 제 남편의 목소리. 온몸의 혈액이 발끝으로 전부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파에는 그가 아침에 입고 나갔던 자켓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낯선 향수 냄새와 섞여 희미한 살냄새, 무언가 역겨운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제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광경은 제 망막에 그대로 인두로 지져 새겨졌습니다. 제가 고른 하얀색 호텔식 침구는 구겨지고 더럽혀진 채 두 개의 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단단한 등 근육이 낯선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감싸 안은 여자의 팔, 손톱에 칠해진 새빨간 매니큐어가 제 베개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들의 헐떡이는 숨소리,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소리, 간간이 터져 나오는 신음.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역겨운 교성의 하모니에 묻혀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폐가 쪼그라들어 공기가 한 톨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아침에 먹은 토스트가 위액과 함께 역류의 식도를 태웠습니다. 헛구역질을 참기 위해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지독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이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채취가, 제 손길이, 우리의 역사가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집에서 불청객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장면을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서은이는 지금쯤 일하고 있겠지?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 원초적인 살해였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감각이 없는 인형처럼 오직 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명령어만으로 움직였죠. 현관에 놓인 그 새빨간 구두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까는 침입자였지만 지금은 제 복수의 첫 번째 목표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제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현기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세상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귀를 찔렀고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울며불며 매달리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옥을 보여주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지옥을 선물해주겠다. 너희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내 손으로 직접 너희의 세상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그날 오후 3시 순진했던 아내 박서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화신이 그 잿더미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얼음장 같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핏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는 것처럼 불쾌하고 섬뜩했죠. 문을 열자 그 역겨운 향수 냄새는 거의 사라졌지만 공기 중에 남은 잔향이 제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범죄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앉았던 소파, 그가 만졌을 문고리, 그리고 굳게 닫힌 침실문. 그날 밤 남편 지혁 씨가 현관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정한 걱정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고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응. 푹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네. 당신 저녁은? 늦었네. 힘들었겠다. 그는 제게 다가와 이마를 짚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의 피부가 곤두서는 듯한 혐오감이 치밀었지만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안았을 때 저는 다른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을 그의 몸에서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그의 아침을 차리고 셔츠를 다리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오만함이 훗날 그의 발목을 잡을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밤은 온전히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잠결에 고르게 변하면 저는 유령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알던 박서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웃음기도 온기도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목적의식만 남은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디지털 기록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연동된 그의 메신저, 사진첩, 이메일.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 기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자기야, 어제는 꿈만 같았어. 우리 서은이는 눈치 못 챌 테니 걱정 마. 다음에 출장 간다고 하고 우리 둘이 일본 여행 갈까? 저는 그들의 대화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읽는 그들의 역겨운 속삭임은 제 심장을 1000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그 문장들을 제 뇌리에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창간녀는 남편의 회사 부하 직원이었고 그는 그녀에게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과 제 것보다 더 비싼 목걸이를 선물했더군요. 제가 갖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증거 수집은 차갑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법을 배웠고 흥신소를 고용해 제 눈으로 본 지옥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만나 남편의 사진을 건네고 그의 동선을 브리핑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괴물 같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메일함으로 도착한 영상 파일에는 두 사람이 제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복수를 위한 최적의 무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혼과 법적 공방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남편의 사회적 명예와 커리어, 상간녀의 미래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일, 그의 승진이 결정될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선명하게 X자를 그었습니다. 그날은 그의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을 제 손으로 직접 찢어 밝혀줄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복수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날이 밝았습니다. 디데이. 그날 아침의 공기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제가 골라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죠. 그는 거울에 비친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 좀 멋있지? 당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오늘 발표만 잘 끝나면 우리 진짜 홀을 나는 거야. 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최고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만 쳐다볼 거예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그는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현관문 앞에서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을 때 그건 작별의 키스였습니다. 아내 박서은이 남편 박지혁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 저는 발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무대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통유리창으로 거리가 훤히 보이는 한적한 카페의 구석자리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천 번도 더 시뮬레이션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노트북 화면은 3개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발표장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 다른 하나는 제가 지난 몇 달간 피와 눈물로 편집한 심판의 영상 파일, 그리고 마지막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해줄 조력자와의 비상 연락용 메신저 창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 지혁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고 힘있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제스처, 모든 단어 선택은 완벽했습니다.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화면 구석에 잡힌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그 영광의 주인공인 양 벅찬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 완벽한 무대, 저 찬란한 조명, 저 모든 환호가 제가 그를 위해 준비한 재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열어갈 혁신적인 미래를 담은 비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이토록 자신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이 바로 제가 준비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 한 번 없이 망설임 없이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암전되고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속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가 기술팀 쪽을 향해 눈짓을 보내는 순간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온 것은 프로젝트 비전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상간녀의 모습.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화면은 제가 흥신소를 통해 얻은 호텔 로비의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당장 꺼. 시스템 오류야. 당장 끄라고. 남편의 절규가 스피커를 찍고 제 노트북까지 들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새하얀 호텔 침구 위에서 뒤엉킨 두 사람의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화면 가득 두 사람의 추악한 미래 장면과 함께 그들이 나눴던 음란한 대화들이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서은이는 눈치 못 챌 테니 걱정 마. 당신 와이프보다 내가 더 잘하지?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너 원하는 자리 만들어줄게. 발표장은 이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경악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는 당황한 듯 흔들리다 객석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상간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제가 직접 만든 문구로 끝을 맺었습니다.
박지혁 팀장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저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10분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스크린 저편, 어떤 이들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저는 커피 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처음으로 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운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텅 비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길었던 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폭풍 같았던 복수가 끝난 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제 세상은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은 며칠 동안 불이 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 지인들의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메시지들, 그리고 박지혁이라는 이름으로 걸려오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제 연극의 막은 내렸고 이제 무대 위 배우들의 발악을 관람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 자기가 미쳤었다는 말. 온갖 감정의 쓰레기들이 뒤섞인 비굴한 변명들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법원에서 지정해준 조정실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더군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내가 짓밟은 내 시간과 믿음이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민 증거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는 그저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얼굴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행복해?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는 불행해졌지. 그럼 된 거야.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을 때 후련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삶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는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고 지옥의 현장이기도 했던 그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일을. 옷장문을 열고 그의 옷들을 모조리 꺼내 대형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값비싼 양복도, 제가 선물했던 셔츠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서재에서는 우리의 추억이 담긴 앨범들을 찾아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제는 낯선 여자처럼 웃고 있는 제 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습니다. 함께 샀던 가구,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그가 써줬던 편지들. 한때는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 손에서 쓰레기가 되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제 안에 남은 마지막 미련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텅 비어버린 집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 흘린 첫 눈물이자 과거의 박서은을 위한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고 낯선 동네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삿짐도 없이 옷가방 몇 개만 들고 그곳에 들어간 날, 저는 낯선 침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로운 풍경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야 라고요. 복수가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망가진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었죠. 하지만 복수는 제게 마침표를 선물했습니다. 제 존엄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질질 끌려다니던 과거를 내 손으로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작은 화분을 가꾸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제가 들여온 작은 허브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고 연약하지만 끈질기게 솟아나는 생명력을 보며 저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박서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언젠가는 그 상처를 스스로 끊어낼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도 제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려 합니다.